여행은 정말 누구든지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데 오늘은 제가 여행을 유난히 좀 많이 했고 또 사실은 비즈니스 때문에 유럽을 간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겪었던 일들을 좀 얘기하면서 그것이 나이 들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자가, 의학자가 행복을 주는 행동이 걷기랍니다. 처음에 걷기가 되면 행복해지는 행동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놀기, 그 다음에 말하기, 그 다음에 먹기, 그 다음에 제가 볼 땐 체험, 이런 거가 우리가 행복을 주는 행동이라 생각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게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다 합쳐버린 게 여행이 아닌가. 여행 가면 걷게도 되고 놀게도 되고 말도 옆에 사람하고 하고 또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중요시기 아니고 먹게 되고 또 현장에서 체험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여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내가 오기 전에 제가 이제 요새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 축구를 잘하고 있어서 철기둥이라고 별명이 붙었더라고요. 근데 유튜브 보는데 한국인 부부가 거기 가서 응원을 하고 있더라고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친구 아니에요? 유튜브에 안 나오고 유튜브 나오는 친구, 유튜브를 중계하는 아이하고 만났어요, 부부가. 그래서 거기 경기장 가서 김민재를 응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야, 그러니까 요새 신세대들은 이 여행의 패턴이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언제든지 그 인터뷰한 내용을 잠깐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너무나 좋아갖고 김민재 선수의 운동을 한번 보러 왔는데 나폴리 사람들이 저렇게 김민재에 영광할 줄 몰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행의 패턴이 지금 우리 세대들하고 젊은 세대들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행이라는 단어가 트래블인데 이 어원을 찾아보니까 트라바일이에요. 트라바일이라는 거는 원뜻이 고생, 고난이었어요. 아, 그래서 이 여행이라는 게 고생, 고난. 저도 산티아고 가는 길을 다는 걷지 못했지만 중간에 느껴보기 위해서 한번 걸었는데 아, 이게 트라바일이란 말이 맞구나. 이건 고난이고 고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니체가 여행에 대한 철학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나눴는데 그분처럼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프랑스 남부의 에즈라는 마을에 가서 집필을 했는데 1부, 2부, 3부, 4부를 이동하면서 베네치아도 가고 이탈리아 어느 쪽에도 가고 알프스 산속에도 가고 하면서 1, 2, 3, 4부를 다 다른 곳에서 찍었어요. 그 니체가 여행을 좋아했기 때문에 니체가 얘기한 여행의 5단계를 저는 아 진짜 우리 와닿는 말이다 하는 생각이 됐어요. 1단계 여행을 간 자가 여행을 하고 집에 왔는데 뭘 보고 뭘 느꼈는지 모르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1단계가 이거고 2단계 여행을 갔는데 자기만 보고 온 거, 자기 자신만 돌이켜보고 온 사람 그 여행자가 2단계 3단계 여행지에 가서 그 여행자가 체험하고 느낀 단계 그걸 3단계라고 표현했습니다. 4단계는 그 체험을 갖고 집으로 와서 자기의 생활 속에 녹이는 사람, 자기 내면의 세계를 만든 사람. 적어도 우리는 그 정도는 되겠죠. 그 다음에 5단계, 마지막 단계를 뭘로 했냐면 그 체험을 갖고 자기 비즈니스로 만들고 자기의 작품으로 만들고 자기의 그림으로 만든 사람, 자기 그거를 활용한 사람. 이걸 5단계로 나눴는데 여기 유건식 박사나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 전에 남한사성의 책을 썼듯이 그게 바로 여행에서 마지막 다른 게 5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은 오늘 내가 옛날 얘기를 하나 좀 하고 싶어서 했는데 루벤스의 한복 입은 남자예요. 이 한복 입은 남자가 이게 학설이 루벤스가 1577년에 태어났는데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1549년에 일어나죠. 콜럼버스가 1492년에 콜럼버스가 발견되고 100년 후에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요.
루벤스가 임진왜란 당시에 그러니까 20몇 살이었어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데는 저 빨간 거는 제가 유럽에 가게 된 도시들을 한번 찍어봤는데 찍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데가 여기입니다. 어디요? 여기 로마 밑에 이 도시인데 알비라는 마을이에요. 내가 KBS 있을 때 취재를 했던 곳인데 이 알비 마을과 루벤스의 한복 입은 남자의 관계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알비란 마을에 로마에서 제가 KBS 있을 때 1989년에 이탈리아의 장인 정신을 취재하러 제가 갔었어요. 근데 대사관에 있었는데 어떤 대사관 직원이 종이 뭉치를 팩스를 받은 걸 버려요. 근데 우연히 내가 좀 특이한 것 같아서 그 종이를 받았는데 그 종이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우리가 한국에서 온 이탈리아에 사는 한국인의 후예다 라는 이태리 문구가 있는데 이 마을에 문화원정이 초대장을 보냈는데 그냥 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알비 마을에 갔는데 아까 지도상에 봤던 로마에서 저기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그때 당시 사고가 나왔고 제가 9시간인가 10시간 만에 저길 들어갔어요. 이 마을에 들어갔는데 이탈리아 여자하고 한국 여자가 손잡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태국 문양이 폰타나 분수대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태국 문양이죠. 저 밑에는 팔개를 페인트로 칠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네가 임진왜란 때 끌려온 후손의 모인 집성촌이다라는 거였어요. 이 사람도 할머니나 어머니나 자기가 우리 한국인의 후예라고 하면서 제가 조사한 거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뭐 배추를 안 먹는데 저기 양배추 갖고 고춧가루를 뿌려 갖고 김치로 해 먹고 있었어요. 이 어머니는 약간의 동양적인 얼굴이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저 남자도 그렇고 저기 89년 10월이라 써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치 담가 먹는 모습이었고 여기에 그 조상이 묻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조상이 어떻게 된 역사냐? 맨 오른쪽이 저죠. 그 다음에 여기 뚜란테 시장, 그 다음에 안토니오 꼬레아는 문화원장, 같이 갔던 장신부님. 89년 10월 6일이니까 이맘때, 33년 전 이맘때겠네요. 이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안토니오 꼬레아가 캐나다 토론토 대학을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갔는데 출석을 부르는데 꼬레아 하는데 한국인이 유학생이 2명 있었어요.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왜 내 이름이 꼬레아인가를 조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왜 꼬레아일까? 저 사람 꼬레아는 어디 사람일까? 그래갖고 이 사람이 뒤지기 시작한 게 임진왜란 당시에 이탈리아에 그 당시는 저 피렌체를 중심으로 메디치 가문이 이미 한국 아시아하고 무역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그 당시에 뭐 1492년에 콜럼버스가 뭐 미대륙을 발견했으니까 100년 후니까 무역은 가능했을 거예요. 일본 나가사키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 노예 4명을 배에 싣고 이탈리아로 향합니다. 이탈리아로 향하는데 가다가 인도 고야란 지방에서 2명을 병이 들어서 내려주고 1명은 가다 또 죽고 마지막 1명을 베네치아를 통해서 피렌체까지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그곳에서 일을 열심히 해갖고 아까 잠깐 다시 볼까요? 이 그림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루벤스의 한복 입은 남자인데 지금 이 그림은 영국 크리스티 경매에서 6억 6천만 원에 팔려갖고 지금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 말디브 박물관의 미술방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학설이 네덜란드 학자는 저 사람은 명나라 때 사신이었다라는 설도 있고 일부는 코리아 한복 입은 남자다는데 지금 제목은 코리안 맨이라고 거기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데 루벤스가 1477년생이니까 임진왜란 후에는 나이가 20몇 살에 가능하죠. 저 그림을 그렸을 건데 드로잉인데 저런 그림을 그렸고 루벤스는 바로크 미술의 최고 거장인데
1400점의 다점을 발표한 아주 세계적인 화가였죠. 공중화가였는데 저 그림이 한국인이었다는 걸 해서 안토니오 꼬레아가 제일 먼저 이탈리아 땅을 밟은 한국인이 되겠다라는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 제가 여기에서 이분들하고 만나서 지금 서 있는데 이 밑이 안토니오 꼬레아가 묻혀 있는 무덤이랍니다. 그래서 여기를 파갖고 DNA를 좀 찾아보자. 그랬는데 제가 그때 그를 안 팔았습니다. 안 파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가 와서 문화재청도 여기 왔었고 그 다음 후에는 뭐 언론사가 다 뒤집었어요. 그 해. 그러니까 난리가 났었던 건데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한국에 초청을 받아갖고 그 다음에 내가 보니까 여행사들이 대박이 났어요. 저기 여행 코스로 잡아갖고 안토니오 꼬레아를 보러 간다니까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서 여행사 며칠 전에 내가 딱 한 달 전이죠. 그 크로아티아 갔는데 거기에 가이드를 맡았던 선생이 하나가 알비 마을에 자기가 취재 갔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거기 취재했던 사람이다 했더니 깜짝 놀라서 아직도 통화하고 있는데 이 마을에서 그래서 한국인의 후예라 하는 사람들이 외가 쪽으로 3,000명, 친가 쪽으로는 7,000명에서 10,000명 정도가 한국인의 후예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땅입니다. 이거 내가 그냥 여행만 다닌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여러분보다 KBS를 빨리 나와서 94년에 KBS를 나와서 케이블 텔레비전 GTV 가서 사장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 제일 먼저 다룬 게 내가 패션 쪽이었습니다. 안 다뤘던 패션을 다뤘는데 이 사람이 1939년생 겐조라는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 겐조 향수가 요새 유명하고 곳인데 내가 저분을 만났을 때 저분은 아시아인으로서 최초로 유럽 파리에 진출한 디자이너입니다. 이 사람이 색상이 하도 강해서 가이샤의 의상을 보고서 파리에서 패션쇼를 해서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됐는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이 사람을 통해서 저도 아까 5단계라고 얘기했었죠. 니체가 말한 5단계. 비즈니스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앙드레 킴 란제리 사업을 홈쇼핑에서 해서 대박을 냈었죠. 뭐 후에는 나중에 내가 조금 잘못된 게 있어갖고 그 사업을 접었지만은 그 사업을 배울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니체의 철학을 한번 제가 느껴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비행기 값이 그렇게 비싼데 요새 어떻게 유럽을 가느냐. 근데 오늘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유레일 패스 지금 보니까 유레일 패스 열흘짜리가 97만 원.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경유로 가니까 4월 3일 날 제가 한번 쳐봤더니 80만 2,300원 나오고 토탈 138만 2,30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비행기가 없어갖고 비행기 값이 일본 가는 비행기가 지금 77만 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 가는 비행기 값은 내가 4월 달에 가니까 저렇게 비행기 값이 나오는데 사실은 저 유레일 패스 끊으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차 안에서도 잘 수 있고. 식비는 사실은 절약만 하면은 어떻게든 갈 수 있었어요. 제가 패션쇼 할 때도 어려워서 2인치 카메라 들고 혼자서 트라이포드 메고 그 다음에 베타 테이블 80개를 갖고 나가요. 그 패션쇼를 한 달 동안 찍게 되거든요. 브레트버르 또 우트쿠트로. 지금 그 초인적인 힘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찍을 때 이거 오버차지 내야 되잖아요. 짐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모르는 분한테, 뒤에 있는 모르는 분한테 저희 짐 좀 나눠줄래요? 그 당시엔 다 했어요. 그렇게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 제가 해드리죠. 이거 내 짐이에요. 그래서 난 오버차지도 안 냈었는데 그러고서 패션쇼를 찍고 가서 이코노믹석에 나 혼자 앉아갖고 여기 카메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비행기 캐빈에다 안 놓고 2인치 카메라 내 무릎에 놓고 앉았는데 옆에 한 학생이 앉았었어요. 그들이 그 옛날에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세계를 간다 노란 책이 있었잖아요. 노란 책. 그걸 펼치면서 열심히 읽어요. 그래서
학생은 어디 가요? 그랬더니 그 당시 그 칼이 광고할 때 몽쉘 미셸을 1편으로 찍었었어요. 프랑스 몽쉘 미셸. 이 친구가 그 광고를 보고 몽쉘 미셸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걸 열심히 나보러 아저씨 가보셨어요? 그래서 한 3번 가봤는데 어떻다고 설명해 주니까 얘가 아르바이트를 2달 해갖고 비행기 타는 순간에 밤을 새고 아르바이트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 몽쉘 미셸을 보기 위해서 비행기 탄 거예요. 내가 밥을 먹다 보니까 이 친구가 배낭에 그 바게트를 집어넣어요. 먹질 않고. 그래서 아니 학생 그 바게트 왜 안 먹고 넣어요? 그랬더니 돈을 아껴야죠. 돈이 없는데 식사라도 아껴야죠. 내가 그 바게트를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내 바게트를 주고 그 승무원한테 부탁해서 내가 바게트를 좀 더 달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처음 비행기 타니까 바게트를 더 달라는 건 돈을 차지하는 줄 알고 시키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 바게트를 이만큼 싸갖고 넣어주고 밤을 새고 비행기 탔으니 얼마나 졸리겠어. 그 책을 펴놓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저도 이제 막 어렵게 패션쇼 찍으러 갈 텐데 내가 200유로를 그 몽쉘 미셸 책사에다 끼워서 줬어요. 근데 그 어떻게 썼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 친구 그러고 내려서 헤어졌는데 여행이 그렇게 힘든 건 아니고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 학생을 보면서 저렇게 아르바이트를 2달 해서 자기가 목표로 세운 걸 보고 있다? 이거는 아이들한테 배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고생했지만은 이건 사서라도 고생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여행 방법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줄리아 로버츠, 휴 그란트입니다. 이 노팅이라는 영화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저 뒤에 그린 그림을 봤어요. 저게 샤갈의 결혼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둘이 여기 앉아서 대화하는 게 저 샤갈의 그림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샤갈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근데 저게 가짜 그림이거든요. 그 가짜 그림이라는 것도 알고 샤갈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샤갈의 작품 결혼이라는 작품인데 샤갈은 러시아 태생의 화가인데 저는 저 그림이 참 난해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영화를 보고서 제가 느낀 건데 샤갈이 지구상에 중력이 없는 영원한 사랑을 주제로 그림을 다 그렸어요. 평생. 중력이 그러니까 다 떠다니는 그림이에요. 중력이 없으니까. 그 중력이 없다는 거는 떠다니면서 또 영원한 사랑을 만들 수 있다. 영화 노팅힐이 좀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헐리우드의 최고의 스타 배우가 영국 그 책방에서 일하는 이혼남과의 사랑을 나눴는데 이 이혼남은 돈도 없고 마침 트래블 북스라는 서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주인인데 그 서점에 이제 줄리아 로버트가 우연히 갔다가 둘이 사랑을 쌓게 되는데 그 친구는 줄리아 로버트가 우연히 이제 그 집에 그 휴 그란트 집에도 방문하게 되는데 같이 산 히피. 그러니까 좀 우리가 말하는 소위 루저들하고 생활하는 거하고 최고의 헐리우드 스타가 어울리는 거는 불가능한 건데 샤갈의 그림을 통해서 그 사랑을 표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 샤갈이 살았던 이 샤갈의 무덤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도 알 수 있는 정훈 선배입니다. 정훈 선배가 한국 DMB 있을 때 그 기획상을 받아갖고 깐느에 갔었어요. 깐느 갔는데 내가 그때 파리에 패션쇼 찍고 있을 때 저한테 전화가 와서 나 여기 처음 왔다. 이거 어떡할까? 그래서 제가 깐느로 내려가서 같이 여행을 했어요. 어저께 나하고 통화했는데 야 어저께 며칠 전에 TV 보니까 또 너랑 갔던 생폴드 방스하고 모나코가 나온다. 그러니까 본인은 평생 나를 잊을 수 없는 거예요. 파리에서 깐느까지 와서 직원들 셋 데리고 왔는데 가이드를 해줬거든요. 그 직원들도 지금 평생 나를 못 잊고 여행의 매력이 여기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그냥 쉬운 일이었지만은 대접받는 사람 입장이라 할까? 본인을 위해서 애써줬다는 것에 대해 평생 고마워하는 표시. 그래서 내가 오늘 정원 선배 사진을 이렇게 도용했는데 이 여행이라는 게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기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생폴드 방스는 정말 유명한 마을인데 이 마을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샤갈이 20년을 살면서 여기 아까 봤듯이 여기에 묻힙니다. 그래서 샤갈이 작품이 이쪽 생폴드 방스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이 생폴드 방스에는 황금 비둘기라는 호텔이 있는데 샤갈뿐만 아니라 마티스, 피카소 이 사람들이 작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당시 그분들이 어려울 때 그 호텔에다가 묵으면서 밥값을 낼 돈이 없어서 그림을 줬어요. 그래서 그 황금 비둘기 호텔에 가면은 그 호텔 자체보다 벽에 걸려있는 작품값이 세계적이에요. 그래서 그 명성을 알고 황금 비둘기 호텔에 오려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줄을 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이브 몽땅도 거기서 결혼식을 재혼식을 했었고 소피아 로렌 최근에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여기에 미롤 여행하다가 또 걸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19년에 달리다라는 이태리 가수가 불렀던 노래인데 제가 이 포르토피노, 포르토, 항구, 피노, 돌고래인데 돌고래가 보이는 항구예요. 이 도시 이름도 너무 이뻤고 이 안드레아 보첼리의 공연을 지금 봤는데 밤에 저렇게 조명을 세팅해 놓고서 여기 지금 바닷가에다가 무대를 꾸미고서 공연을 했거든요. 저 공연 보면서 야 우리나라는 왜 저런 공연을 못할까? 맨날 저번에 BTS 최근 것도 부산에서 열렸는데 우리 체육관에는 운동장이에요. 저런 데가 대한민국에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 포르토피노는 한국인보다 중국인들이 훨씬 많이 가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이렇게 바닷가로 쭉 가면 우리가 제일 한국인이 많이 가는 칭쾌테레라는 5개 마을. 그 5개 마을이 있어요.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5개 마을만 가는데 이 포르토피노는 정말 제가 저 노래에 빠져갖고 그 안드레아 보첼리가 1958년생인데 저 사람이 6살 때 피아노를 배우고 12살 때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어요. 그 메인이 됐었는데 그 후에 변호사 공부를 해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음악에 대한 미래를 못 버려갖고 1999년에 우리가 잘 아는 쌍레모 가요제에 나왔다가 대상을 받아요. 그래서 그 후에 음악 활동을 하면서 세계적인 테너 가수로서 자리를 잡았었죠. 요 다음 거는 제가 갔었던 거를 이거는 옛날에 간 거고 조금 전까지는 작년에 갔던 건데 사실 내 그 프랑스 파트너가 니스에 집을 짓고 있어서 작년에는 그 친구가 초대를 해서 갔다가 포르토피노를 가고 싶다 해서 같이 가서 세 번째인가 이제 제가 포르토피노를 갔던 건데 이 여행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샤갈의 그림을 보여드렸고 이번에는 안드레아 보첼리 공연을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좀 목표의식을 갖고 여행을 하면은 새로운 세계를 그림에 대한 공부도 하게 되고 바로크 미술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이탈리아 쌍레모 가요제에 통한 그 가수들의 모습도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들면서 여행은 약간의 목적과 어떤 계기를 갖는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스위스 주리에서 우연히 어르신들이 합창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이렇게 합창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 대기업에 사장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부인이 이제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면서도 단체 여행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쪽으로 가니까 생각나는데 여기서 직원을 만났대요. 그 사장이 바로 은퇴하고 나왔는데 직원은 부인과 함께 카페에서 멋지게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우리는 단체여행 쫓아다니고 사장은 단체여행 쫓아다니면서 그 사장 부인이 느끼는 것은 야 어떻게 여행을 저렇게 해야지 우리는 이렇게 쫓아만 다니는 여행을 하나. 그 직원이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의 패턴은 우리하고 다른 게 그쪽에서 맥주 한 잔 마시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그 마을에 대해서 그 도시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데 우리 세대는 그런 걸 못하고 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내가 라인 폭포라는 건데 기차 안에서 찍은 겁니다. 유럽의 최대로 큰 폭포인데 정말 우연히 차창 밖으로 보인 풍경이었습니다. 이걸 왜 느꼈냐면요. 내가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으니까 그 기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요새 승무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승무원 아저씨가 너 여기 앉지 말고 저 반대편 가서 하라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너는 정말 멋진 그림을 찍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차만 타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너는 멋진 그림을 찍을 수 있을 거다. 거기 잡아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재작년에 저는 파리 룩셈부르크 파크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여기를 잘 안 가는데 여기 노트르담 사원 옆이고 소르본 대학 옆인데 이 로컬들은 여기도 많이 가고 요새 한국의 젊은 애들이 룩셈부르크 공원을 가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넷플릭스 때문에 미드나잇 파리 그걸 봐갖고 거기에 보면 마차가 오든지 차가 와서 과거로 돌아가서 달리도 만나고 하는 거잖아요. 그 계단에 한국 아이들이 와서 거기서 그 달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하고 여행 관점이 진짜 틀리고 해서 앞으로 여행 포맷은 많이 바뀌고 이들이 우리가 또 나이 들어서 우리가 여행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건가. 저 이 사진은 룩셈부르크 공원에 저도 커피 한 잔 들고서 우연히 앉아 있다가 음악 소리가 들려서 찾아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통 그 연주자가 아니고, 자기네 얘기로는 파리에 있는 유명한 그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인데 또 각자 모여서 이런 모임을 만들었고 여기서 주말에 계속 공연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내가 저 비행기가 저 첨탑을 뚫고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우연히 카메라 폰으로 찍었는데
이거는 밀라노 두오모거든요. 뒷면이에요. 사실 두오모 지금 못 보던 건 아니지만 분명히 봤단 말이에요. 현정주 PD도. 뒷면을 안 봐요. 나는 우연히 뒷면에 가서 이 사방을 돌아보게 되는데 몇 번을 가게 되니까 야, 세상에 뒷면도 있다. 뒷면에 가니까 이런 아름다움도 캐치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 여행은 항상 같은 면만 아니고 돌아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거를 여러분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저희 집사람 손인데 이거는 제가 루가노라는 호수인데 이 지역에 나는 참 감명 깊게 그 루가노를 걸었었는데 우리 집사람 가서 별로 좋게 생각하는데 이 참새 만난 것 때문에 좋아요. 식당이 저 고급 레스토랑에 속하는데도 참새가 들어오는데 손님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연히 만나서 참새에게 빵 한 조각 준 게 여행의 행복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은 우리가 어디서 어떤 상황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서 여행을 해야지 여행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 이런 사소한 거에서도 기쁨을 남기는 거다. 그게 여행이 아니고 어떤 것일까? 난 여행에서 나는 인생을 배우고 인생의 아름다움을 배웠다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물기입니다. 여행은 몸으로 떠나는 독서이고 독서는 머리로 떠나는 여행이다. 근데 여행은 몸으로 떠나다 보니까 건강도 돌아와요. 건강까지도 챙기게 된다. 우리가 가끔 이런 소리 합니다. 야, 시간이 있으니까 돈이 없어서 여행 못 가. 그 다음에 야, 돈이 생겼는데 시간이 없네. 그래서 여행 못 가. 야, 이제 돈도 있고 시간도 있네. 건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행은 지금 이 순간에 여행을 갈 준비를 해야지. 내가 나중에 이러다 보면은 가기가 참 힘들어지는 게 여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광선 국장이 여행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행은 낭비가 아니고 나의 양식을 쌓는 최고의 여행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거에 달려서 그 여행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지 않을 정도로 귀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